1,34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올해 누적 무역 적자는 지난 1996년 역대 최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하 인적 쇄신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관이 면직됐고 외부 인사와 부적절 접촉을 한 비서관에 대한 감찰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최 의원이 내가 더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최 의원이 기소된 사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가 강화되면서 일대의 확성기와 욕설이 사라졌고 집회와 시위가 멈췄습니다. 수원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라 지자체는 이들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시중은행은 신한은행으로 가계대출과 예금금리 격차가 1.62%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넷은행은 토스뱅크로 5.6%포인트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번 주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11월 전후 또 한 번의 재유행이 경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더위는 한풀 꺾이는 모양새인데 가을과 함께 경제 공포가 무서운 기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늘 장중 한때 1,34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달러 값이 가장 비싸진 겁니다. 치솟는 환율에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금융시장에선 외국계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강달러 기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김지아 기자가 오늘 첫 소식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면세점. 1,300원을 넘어선 환율에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립스틱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비교해보면은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소비하는데 조금 계산하게 되죠. 실제로 면세점에서 파는 제품에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봤더니 시중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40원까지 치솟으며 저항선을 무너뜨렸고 국내 증시는 1%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인 돈줄 제기에 나설 전망인데다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무역 수지 적자 기조가 연일 달러 강세와 이에 따른 환율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통화가치 하락 압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의 보다 종합적인 대응 방안 역시 함께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치솟는 환율이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 가속은 물론 금리 인상 압박을 통한 국내 경기 침체에 악순환을 불러올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과 무역 상황도 비상입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가 앞서 보신 강달러 현상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초유의 퍼펙트 스톰이 닥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 가능성은 배상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8월 20일까지 우리나라 무역 적자는 255억 달러. 지난 1996년 역대 최대 적자 기록인 206억 달러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우선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 수지를 악화시켰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사실 석탄 같은 경우에 전년 거의 한 두세 배 뛰고 가스도 몇 배씩 뛰고 원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서 지난해보다 7.5% 수출이 감소했고 대중국 수출도 11.2% 줄어들며 무역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14년 만에 5개월 연속 무역 적자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역 수지 적자가 일본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수출 역량 악화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 초까지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는 짙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 초도 뭐 월 단위에서 무역수지 적자 지속이 된다? 이러면 당연히 대외 신인도 쪽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은 보면은 이제 대외 교역에서 경제 성장 동력을 찾고요. 다만 재정과 경상수지의 쌍둥이 적자가 올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무역수지 적자 속에서도 서비스와 소득수지가 양호해 올해 경상수지는 흑자가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예, 경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정치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지난 주말 1단계 인적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석 인사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그 아래 비서관과 행정관급이 대상입니다. 이를 위한 대규모 감찰에 돌입하면서 여권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비서관급 이하 직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감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기획 보강과 홍보라인 개편을 마무리한 데 이어 실무 조직까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 비서관 2명은 최근 부적절한 외부 접촉이나 보안 문제 등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 대상이 됐고, 인사비서관실 소속의 한 행정관은 최근 의원 면직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 행정관이 장관 정책 보좌관과 같은 정부 인선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윤 핵관으로 불리는 여권 실세 의원과 연결됐다는 주장도 흘러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행정관은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의 추천이었을 뿐 윤 핵관과는 무관한 걸로 안다면서 정책 보좌관 인사는 정무수석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실 6수석 체제로 대통령실 진용을 새롭게 짜면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쇄신 방향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수치도 그렇고 시중의 보편적인 여론도 그렇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이 검찰 출신 편중 인사 그리고 대통령의 지인 인사 문제를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왜 아직 임명하지 않고 있느냐는 논란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첫 매듭은 사실 국회가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고 있는지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부터의 공약이었습니다. 당선인은 늘 일관돼 왔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돼야 된다. 이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후 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3명을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이 폐지되지도 않고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난 후에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이후 2달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하던 민주당이 최근 돌연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이에 대통령실이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이번엔 대통령실이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요청을 해야 이제 국회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의 요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대상이 대부분 겹치고 친인척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한다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거부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도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지난 주말 일부 개편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특별감찰관 문제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죠. 관련한 대통령실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홍현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의 쇄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있죠,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 내부에 홍보와 정책 조율에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하죠. 때문에 교체와 충원으로 개편을 단행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여권 혼란의 책임이 큰 정무 라인을 정비하지 못한 게 갈등 요인을 남겼다는 평가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가 후보로 뽑아주면 대통령실에서는 임명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기류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질문하면 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수용하거나 말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국회가 먼저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불거진 부적절한 인사 논란 같은 것들도 이런 내부 감찰 기능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감찰관 임명이 쇄신의 돌파구가 될 거란 주장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취임 후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것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저공사 특혜 의혹, 무속인의 이권 개입 의혹 등인데 모두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둘러싼 구설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을 감찰하는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이런 잡음들을 차단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런 일들을 꼭 특별감찰관이 있어야만 합니까? 지금 대통령실 구조로는 못하는 겁니까? 지금은 이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예.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도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진상을 조사했는데 사실과는 좀 다르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고 루머 형태로 확산되면서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의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라도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이런 의혹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이렇게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왜 특별감찰관 임명은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예, 앞서 리포트도 보셨지만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임명을 안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껄끄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적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리게 되는데 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다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박근혜 청와대에서 이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된 후에도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석수 변호사가 첫 번째 감찰관으로 임명되게 됐습니다. 예, 여야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누가 특별감찰관이 될 건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데까지는 또 진통이 만만치가 않겠군요. 민주당도 대안 없이 비판만 할 처지는 아니고요.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의 검수완박에 이어서 요즘은 그 반대말로 검수원복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고쳐서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원위치시키겠다고 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야당이 꼼수 시행령이라고 한 장관을 몰아붙이자 한 장관은 민주당이 과거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게 꼼수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의 정면 충돌인 셈이고 보는 재미는 있는데 나라 꼴은 좀 우습게 됐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오늘 국회 법사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시행령을 가지고 꼼수를 부려서 굉장히 많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했는데 전 정부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아주 나쁜 소위 행정적인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급하게 만들 때 생긴 법적 하자가 진짜 꼼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짜 꼼수라면 위장탈당이라든가 회기조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한 장관은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사 자체를 막아선 안 된다며 일부 정치인들의 범죄도 꼬집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이 있지만 국회를 누가 닫자고 합니까? 오히려 보완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과 야당 의원 간 신경전도 이어졌고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채널A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는 법사위원 자격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건지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당 안팎에서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폭주는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합리적 토론이 아니라 완전한 진흙탕 싸움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본인의 성비위 의혹 수사에 이른바 윤핵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사실상 지목한 이철규 의원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 기사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수사 압력의 뒷배가 윤핵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핵관 특정 의원이 경찰에 수사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생각나는 의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징계의 배후로 윤 대통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자신과 수차례 갈등을 빚어온 이철규 의원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준석의 상상일 뿐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지난 8일 한 방송에서 이 의원이 전략부총장이 되기 전에 이 전 대표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이 전 대표와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당원 배가 운동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도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의원이 1위로 뽑혔지만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가 이 의원을 순위에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효력 가처분 소송의 결론은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는 28일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민주당의 새 대표가 뽑힙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대표 경선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됐고 대신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더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으로 꾸려질 것인지 그리고 견제 세력이 몇이나 살아남을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친문계인 윤영찬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했는데 그 배경에는 다 내줄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고위원 중간순위 7위인 윤영찬 후보가 6인 송갑석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줄 서지 않은 후보, 우리 송갑석 후보가 이번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바른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이 뽑히는데 친명 후보가 4명이나 선두권에 포함되자 친문계가 막판 결집으로 독주 체제를 막으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호남의 저조한 투표율을 거론하며 전통적 지지층이 전당대회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당의 뿌리인 전남과 전북, 광주의 처참하게 낮은 전당대 투표율은 지금의 민주당을 향한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율은 36.4%로 최근 2차례 전당대회보다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체 권리당원의 5분의 1이 몰려있는 호남 투표율은 이 평균보다도 낮은 35.5%였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이재명식 정치에 대한 우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심을 얻어서 가고 있는 전당대회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새 당대표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합니다. 당명에서 비롯된 정체성도 많이 희박해지고 약해졌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저희 TV조선은 작년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비리 의혹을 자세히 취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 보도를 계기로 김 전 회장이 광복회장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이어진 보훈처 감사에선 새로운 의혹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박민식 보훈처장은 문재인 정권이 김 전 회장의 비리를 파악하고도 뒤를 봐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 횡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김원웅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 의혹이 불거진 지 7개월 만입니다. 카페의 자금 일부를 김원웅 회장이 사적으로 유용해왔다고.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빼돌려 쓴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보훈처가 김 전 회장의 8억 원대 비위 의혹을 추가로 적발하면서 경찰 수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훈처는 독립운동가 만화사업 과다 견적, 대가성 기부금 수수 등 5가지 비위 혐의로 김 전 회장 등 5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궤도를 이탈시킨 범죄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검찰은 이르면 내일 사건을 배당하고 경찰에 수사를 하도록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민주당은 김원웅 전 회장의 불똥이 자신들에게로 튀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과거 김 전 회장의 행적, 발언, 그리고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등을 돌아보면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여당은 적극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 문제가 전 정권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빗장을 그렸습니다. 보도에 고희동 기자입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김원웅 전 회장의 비리 혐의가 지난 1월에 드러났는데도 전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보도로 지난 1월 김 전 회장의 국회 카페 자금 횡령 의혹이 드러나자 보훈처는 2월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특정 감사에 나섰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보훈처에 나머지 수익 사업을 비롯한 10여 개의 비리 혐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보조금과 단체 운영 전반까지 들여다본 건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27일부터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SNS에서 나라를 팔아먹는 것만이 매국이 아닌 역사를 팔아 자신의 돈과 지위를 챙기는 행위도 매국이라고 비판했고 김기현 의원도 희대의 광복팔이 사기 행각이라고 비난에 가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비리 혐의에 침묵해온 민주당은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전 회장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하는 등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두둔해왔습니다. 광복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전 정권과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좀 생뚱맞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감사에서 김 전 회장의 8억 원대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야권으로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접 경호구역이 오늘부터 확대됐죠. 마을 입구에서는 검문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실랑이는 있었지만 이 확성기와 욕설이 사라지면서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입니다. 한 유튜버가 경호처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경호구역을 사저 반경 300m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16일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흉기 위협을 받는 등 시위가 과격해졌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넓어진 경호구역 안에서 검문 검색과 교통, 출입 통제,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경호구역 확대 첫날인 오늘 확성기까지 동원해 욕설 시위를 하던 모습도 마을 곳곳을 차지했던 태극기와 수갑 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되찾은 일상의 평온함을 반깁니다. 10년 묵은 체정이 싹 내려갔습니다. 옛날에 그 평화스러운 우리 마을이 그래도 많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호구역 안에서도 합법적인 집회나 시위는 가능해 충돌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또 이번 조치로 과격 시위 장소가 반경 300m 외곽 마을로 번질까 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 회의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당시 청와대 의사 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있을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 이관되지 않고 아예 삭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윗선 수사가 더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공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자료는 2019년 청와대 내부 회의록과 관계부처에서 보고받은 자료, 당시 탈북어민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청와대 안보라인이 정부 합동조사를 서둘러 끝내고 이들을 강제 북송하도록 결정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와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에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었다고 밝힌 상황. 검찰은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삭제됐을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에도 자료가 없는 게 확인되면 당시 청와대 윗선이 기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세 모녀가 숨지는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이 빛 독촉에 암 투병까지 겹친 60대 여성은 20, 30대 모녀와 수원에서 살아왔는데 등록된 주소지와 다른 수원에 산 데다가 기초생활수급 등도 신청하지 않아서 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됐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주택가 골목길에 도착합니다. 어제 오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여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시경이 엄청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정말 코를 못 들었더라고. 60대 김모 씨와 20대와 30대 두 딸이었습니다. 이들은 2년 전부터 월세로 살았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주소지로 등록된 화성의 한 주택입니다. 우편함에는 김 씨의 건강보험료와 은행 관련 서류 등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숨진 김 씨는 암 투병 중이었고 두 딸도 몸이 불편했는데 이들은 가족의 사업 실패로 빚 독촉까지 시달리며 생활고를 겪었다는 쪽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랑이 살다가 부정나가지고 쌍 나가버린 거지. 너그러게 사는 것 같이 그냥 시기만 해놓고는 절대 사람은 이정도 못했어.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수원시청에서는 이들의 상황을 알 수 없었고 건강보험료 체납을 파악한 복지부와 화성시청이 김 씨의 주소지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 일가족이 숨진 시기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100년 만에 수도권에 기록적 폭우가 내린 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리와 복구가 지체되고 있는 건데요. 대체 숙소 지원도 조만간 중단될 예정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동욱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해 복구 손길이 바쁜 한 빌라촌. 2주 전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뒷산이 무너지며 나무와 토사가 반지하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2명이서 살던 이 집은 허리 높이까지 찼던 물을 빼고 나니 남은 건 이렇게 옷가지와 가방 몇 개가 전부입니다. 집안 가득 찼던 흙탕물은 빼냈지만 벽과 바닥이 마르지 않아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이 연기 때문에 배설물과 섞이니까 다 필요성. 지자체가 이재민 대피소를 마련해줬지만 더위에 코로나까지 확산돼 꺼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는 호텔과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숙식하는데 가구당 하루 7만 원인 지원금도 일주일 뒤면 끊겨 걱정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일주일 동안 지금 말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더욱이 수해로 옷과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모두 못 쓰게 됐는데도 현재 책정된 정부 지원금은 약 200만 원. 하나도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 그거 갖고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딘 복구 작업에 당장 돌아갈 집도 마음 편하게 쉴 곳도 없는 이재민들은 2주가 지나도록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디지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방안을 교육부가 내놨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을 필수로 가르치고 대학에서는 각종 관련 규제도 풀어서 앞으로 5년 동안 관련 인재 100만 명을 키워낸다는 계획입니다. 벌써부터 사교육 시장만 배불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지난해 기준 10만여 명. 정부는 2026년까지 이에 10배 규모인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고등 평생 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적 교육 체제 내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을 수립. 우선 대학에서 교수를 확보하면 관련 학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반도체 부문 규제 개선안을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학사, 석사, 박사 통합 과정으로 5년 6개월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선 2025년부터 정보 수업 시간이 2배 수준으로 늘어나고 코딩 교육도 필수화합니다. 하지만 사교육 시장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정책 탓에 코딩 관련 사교육 시장이 우후죽순 늘어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코딩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교원 확충과 충분한 시설 여건이 돼야 또 밖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정부는 이에 대해 온라인 교육인 디지털 튜터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이번 주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자문위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국민 다수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을에서 초겨울쯤 또 한 번의 고비가 예상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 구민회관 임시선별검사소. 주말 지나 검사 인원이 몰리는 월요일이지만 오늘은 한적한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휴가철이라서 검사 건수가 많았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줄어든 추세고,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9,046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 17일 하루 18만 명 정점을 찍은 뒤 정부 전망치 20만 명 내에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 정도까지가 아마도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할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20명 많은 551명이고 사망자도 닷새째 60명대를 넘기는 등 한동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까지 80% 넘는 학교가 개학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가족 감염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염되고 결국은 학교를 통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늘 수 있겠습니다. 올가을 또 한 번의 유행도 예고됐습니다.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형성된 면역력이 일시에 떨어지는 10월에서 11월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백신과 치료제로 치명률이 낮아진 만큼 앞으로는 코로나가 제2의 독감처럼 관리될 거라고 감염병 자문위는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20, 30대에게 청약 통장은 필수죠.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코스이기도 한데 청약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가 사상 첫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물도 직전 거래보다 가격을 낮춘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5천여 세대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형이 22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최고가보다 5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전체 매매 거래량도 지난해의 30%로 급감했습니다. 주인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맞추는 거죠, 매수한테. 한 3억 이상 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605건. 지난해 같은 달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시들해진 매수 심리가 가격에도 반영되면서 올해 서울에서 매매가가 이전보다 떨어진 거래는 오른 거래보다 많았습니다. 청약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지난달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2009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집값 고점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다달이 돈을 붓는 청약 통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매수 심리가 크게 얼어붙었고 집값이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청약 통장의 인기 또한 시들해진 것.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시장도 거래 절벽과 함께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사과나 굴비 대신에 애플망고나 랍스터가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 역시 코로나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추석 선물 세트 진열대에 샤인머스켓이나 애플망고 등이 들어간 형형색색의 과일 세트가 눈길을 끕니다. 사과나 배 대신 이색 과일을 찾는 경우가 늘면서 선물 세트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많이 먹고 조금 보편화돼 있긴 한데 좀 독특한 과일, 조금 색다른 과일로 해서 선물로 구성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수산물도 한 백화점의 추석 선물 예약 판매를 보니 새우와 랍스터 판매가 45% 이상 늘면서 명절 대표 선물이었던 굴비를 앞질렀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 모임이 줄면서 명절 상차림이 간소해지고 입맛이 서구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입맛이 서구화된 젊은 층들이 30, 40대가 되면서 집안의 명절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고요. 같은 한우 선물 세트라도 조리가 필요한 찜갈비보다 먹기 편한 구이용 한우 판매가 3배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에 캠핑이나 여행을 떠나는 문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달라진 명절 문화와 입맛에 올해 추석 식탁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한미 당국이 오늘부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축소됐던 연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 훈련도 4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총구에 소음기를 장착한 특전사 구공수여단 대원들과 해군 군사정찰 특임대원들이 인천항 터미널에 진입합니다. 전쟁 전 우리 공항과 항만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공격받는 상황에 대비한 훈련입니다. 오늘 막을 올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양상도 반영됐습니다. 과거처럼 최전방 전선이 아닌 발전소와 반도체 공장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이 먼저 공격받을 위험을 가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과거와 양상이 다르고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서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습엔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중단한 연대급 이상 연합 기동훈련도 부활했습니다. 북한은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려명은 핵 보유국에 맞서는 가련한 추태라고 했고 통일신보는 윤 대통령이 민족의 재앙거리라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은행들은 호황을 맞습니다. 예금 금리는 조금씩 올리고 대출 금리는 확 올려서 이른바 예대 마진을 키우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앞으로 매달 예대 마진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금융권에선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에서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 차를 검색해봤습니다. 19개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한눈에 비교됩니다.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부문 예대금리 차는 신한은행이 1.62%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1.4%로 뒤를 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하나은행이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차이가 훨씬 컸습니다. 토스뱅크의 가계 예대금리 차는 5.6%로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소비자들은 반기는 반응이지만 은행별로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만약에 은행 업무가 있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자 장사 오명을 쓴 은행들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부분이 고정금리 신규 비중을 높였던 노력들이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를 벌리는 요인이. 토스뱅크는 담보대출보다 고금리인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실제 대출금리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 상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를 앞으로 매달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켜주자는 취지겠죠. 하지만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홍희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은행들이 지금까지는 예대금리 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하긴 했지만 은행별로 개별적으로 경영공시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또 공시 주기도 석 달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다달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은행이 나눈 신용 등급에 따라서 공시가 됐었는데요. 은행이 내 등급을 어떻게 매겼는지 알기 어려워서 사실상 깜깜이 공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용평가사가 매긴 내 신용 점수에 맞는 금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자체 신용 등급에 따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금리나 대출 한도는 은행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마다 대출 금리는 발빠르게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찔끔찔끔 올려서 수익을 늘려왔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수익 가운데 이자 이익만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9%나 늘었습니다. 예. 또 지난해 주요 은행 임원들은 1인당 평균 1억 원 안팎의 성과급을 챙겼는데요. 이 때문에 서민들이 어려울 때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들끼리 경쟁을 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공시 직전에 일부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낮추려고 앞다퉈서 그 예금 적금 금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대출 금리를 조금 내리는 효과도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안 내리고 예금 금리만 올려서 예대 금리 차를 낮추면은 예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이득이지만 대출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됩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를 산정할 때 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잡는데요.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평균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예대금리 차가 가장 컸던 은행들이 우리는 고금리의 서민 대출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예. 그래서 은행들이 이 금리 차를 낮추기 위해서 대출을 가려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서민들의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지는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러나 그동안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네, 은행이 내라는 대로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내면서 예금 이자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정보의 비대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걸 줄여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대마진 공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출 가산금리 거기에서 마진율까지 공개하게끔 제도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예, 결론적으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군요. 예, 홍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서 차량 폭발 사고가 나 푸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정치 사상가의 딸이 숨졌습니다. 암살 의혹이 일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배후설을 부인했지만 이 사건이 확전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차량 잔해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두긴의 차가 폭발했습니다. 차를 몰았던 딸 두기나가 숨졌고 다른 차를 타 사고를 면한 아버지 두기는 현장에서 절규했습니다.
두기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극우 사상가입니다. 의문의 폭발 사고로 충격에 빠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배후라면 국가 테러 혐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는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Підкреслю, що Україна, безумовно, до цього не має відношення, тому що ми не кримінальна держава, якою є Російська Федерація, і тим більше не терористична держава. 침공 6개월에 접어들면서 최근엔 국지전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 사건이 새로운 발화점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러시아가 공격을 강화할 거란 전망이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우 거리에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들을 전시하며 사기 진작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길을 걷다 공사장 앞을 지나가 본 경험 있으시죠? 이 무채색의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가림막에 예술이 입혀졌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맥주잔에 담긴 닭다리로 표현한 치맥과 월요병 없이 즐겁게 출근하는 직장인. 화가 난 교수님의 머리 열기로 라면을 끓이는 대학생. 학생, 직장인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유머로 풀어 위안을 주는 이 작품들은 전시회장 대신 서울 강동의 한 공사장 가림막에 설치됐습니다. 길거리에 지나가거나 버스에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실 분들을 고려를 해서 좀 재미있고 화려하고 이제 멀리서 봐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서울 홍대와 성수동의 공사장 외벽엔 국내 비주얼 아티스트 노보의 작품이 담겼습니다. 시민들도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예술 작품들을 반깁니다. 보기에도 좋은 것 같고 길 지나가면서 재밌게 볼 수 있어서 칙칙하니까 그냥 공사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공기도 안 좋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공사 느낌은 안 들고 막 커플일 때는 그냥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새로 문을 열 매장이나 건물 리모델링에도 아트월 도입이 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던 공사장들이 시민들 일상에 스며든 전시회장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방송인 유재석 위인전을 읽은 어린이가 TV에 나와 유재석의 어릴 적 가족사를 술술 말합니다. 그런데 개그맨을 하다가 못 느껴서 쫓겨났다는 대목에 이르자 유재석이 당황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여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발간된 만화라고 해명하죠. 야구선수 류현진도 자신의 위인전이 나왔다는 소식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만화 내용을 전해 듣고는 내가 어렸을 때 그랬었나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20년 전 초중학생들이 많이 읽은 위인전이 이순신, 세종대왕, 에디슨, 퀴리 부인, 신사임당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어린이 위인전 순위에서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8위와 11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를 유재석을 비롯해 김연아, 박지성, 류현진이 차지했습니다. BTS 위인전은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려고 만화로 꾸민 위인전과 스타들의 전기가 넘쳐납니다. 칭찬 일색인 현역 유력 정치인의 만화 전기가 나오기도 했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인 광복회가 발간한 독립운동가 만화 위인전도 있습니다. 비리 문제로 사퇴한 김원웅 전 회장 시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어머니 전월선 여사 편이 백범 김구 선생 편보다 절반이나 더 두껍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이 태어나는 장면도 2페이지에 걸쳐 묘사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 왜곡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미화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김 전 회장 부모에 대해서는 가짜 광복군 유공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죠. 게다가 그는 만화 제작비 견적을 2배 비싸게 낸 업체와 계약해 5억 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훈처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도 혀를 차게 합니다. 재임 2년간 사용액의 4분의 1을 업무와 무관한 간식, 반찬, 목욕, 가발, 약값, 병원비로 썼다고 합니다. 이 항목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가성 있는 억대 기부금까지 포함해 고발된 횡령 배임액만 8억 원대에 이릅니다. 유공자 자녀 장학금으로 쓸 카페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와 별개로 모두 새로 나온 비리 의혹들입니다. 그는 카페 관련 의혹으로 물러날 때까지도 사람을 볼 줄 몰랐다며 실무자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임 내내 여기저기 손을 댄 곳이 한둘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정의와 애국의 사도인 양 닥치는 대로 친일, 민족 반역자 딱지를 붙이느라 바빴습니다. 악이 마음에서 나와 도로 제 몸을 망치는 것을 불교 법구경은 쇠에 비유했습니다. 녹이 쇠에서 나와 바로 그 쇠를 먹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긴 장마에 찌든 곰팡이라도 햇볕이 나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파도 끝이 없는 이 비리 의혹들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8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파야 합니까? 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비가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중부 지역은 오전까지, 남부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요즘 잦은 비 소식에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서쪽 지역이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경북 지역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 주 계획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내일까지는 좀 덥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올여름 마지막 열대야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낮에는 대체로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와 창원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2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